우리 대조선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문화와 풍습과 풍속이 지금도 남아있고 유적적으로 어떻게 남아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유물 세 점은 요하 문명, 우리가 홍산 문명이라고 하죠. 지금 중공 연영성 지방에 가면은 요하라고 또 지명 이동시켜 놓고 그 근방에서 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상한 이 외계인 모습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특이하게 요 독수리도 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마야 잉카 문명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원숭이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사람 모습도 있는데 눈이 푹 튀어나온 외계인 모습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요하 문명하고 잉카 문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슷한 것을 이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갑옷하고 투구상인데, 투구를 자세히 보십시오. 투구 요 부분은 멀리 계신 분은 잘 안 보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애군들 그 대장들이 쓴 투구하고 비슷합니다. 임진왜란 때 애군들이 쓴 투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 마야 잉카 문명에서 이런 투구상이 나올까? 그때 당시에 외인들은 어디가 있었냐? 자, 여기가 페루 아닙니까? 페루 쪽. 자, 애구들은 어디에 있냐? 카리비안 해적이라고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구들의 해적질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요 쿠바 요 일대, 도미니카, 바하마 섬, 바로 위에가 외인들이 집단적으로 해적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페루의 잉카 후예들이 바로 천선문명 아니겠습니까? 외인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이 투구를 쓰고 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선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선의 자손이야, 너희는 아니야. 그래서 이 똑같은 투구를 쓰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호주에서 발견된 간모 여제도라는 거예요. 간모 여제도. 근데 이 호주에 이런 사당이 있었어요. 사당. 자, 역대 임금들을 이 사당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입회를 모시는 거예요. 그 입회를 모셔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 여제도의 그 그림은 호노룰루 아카데미 아트, 그러니까 예술협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선 다이너스트 17세기 센츄리 코리안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들 또 뭔가 이상하니까 코리안을 넣어놓고 조선을 또 넣은 거예요. 이게 조선 왕조의 입회를 모시는 그림이다. 지금 사당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 조선인들은 다 어디 갔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대조선에서 유럽 양키들, 이 죄를 험하게 진 놈, 그 혐의가 무거운 애들은 다 호주에도 유배를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유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이나 같아요. 아무튼 자, 이런 사당을 지어놓고 조선의 왕들의 입회를 놔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간모 여제도. 여기 이 도장이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좀 이제 간모 여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민가에서는 내가 나가 있거나 또는 자기 그 불악에 살던 곳에 자기 조상들의 사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그 좀 다른 그림입니다만은 이거 많아요. 간모 여제도를 쳐보면 이런 사당을 그림을 놓고 길가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병풍처럼
제사병통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간모여제도가. 이 간모여제도라는 뜻은 자, 내가 조상님들을 지극히 효성을 다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은 그 조상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도가 나왔어요. 이게 정식 지도는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라고 이렇게 써졌는데요. 이 지도가 2000년대 초쯤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1405년도 태종 이방원이 제작을 했다. 혼일 강리도가. 그런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자, 여기에 빨간 점도 있고 지금 남북한 땅에 서울 위쪽에다가 빨간 원을 그려놨어요. 빨간 원은 뭐냐? 성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일본도 안 나오지. 또 저 시베리아, 만주 이쪽에 북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안 그려놨다는 게 말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중원천지에 조선이 있었다 해도 일본을 모르겠습니까? 동남아시아는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놓고 바로 옆에 이 옆에 있는 얼마 떨어지도 않는 일본을 갖다 싹 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열도를. 아메리카나 다 뺐어요. 우리 김윤근 선생님께서 일본 NHK 방송에 이 원본이 공개가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빨간 점들이 있는데요. 조선의 번국입니다. 조그맣게 네모지게 이렇게 짝짝 점을 찍어놨는데 조선의 번국, 그러니까 대국도 있을 거고 소국도 있는데 큰 나라, 조그만 나라, 나라답지 않는 나라도 이제 다 통틀어서 제후국을 통틀어서 하는 게 바로 번국입니다. 그 번국이 기록적으로는 3,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역사라든가 세계사를 보면은 30개 있다고 그래요. 30개. 3,000개가 있어야 될 그러한 조선의 번국이 지금 이 지도 한 장으로 해서 3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지도입니다, 이게. 이 지도가 뭐냐면 케빈 맨제스라는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지도를 태종의 명을 받고 대항해 28년간 했던 이정화라고 있습니다. 이정화가 그린 세계 지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요 위하고 요 밑에 해보면 확연히 차이 나죠. 자, 여기는 지금 남북한 땅을 자세하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실렁실렁 해놨죠. 이제 소도고 그렇기 때문에 큰 땅이 구말리 땅이 있는데 여기에 아메리카도 있고 이쪽에 유라시아 다 나오고 유럽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한문으로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도가 짧게 됐고 조작됐다는 거예요. 혼일 강리도가.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시베리아, 일본, 아메리카, 북유럽 쪽에 여기는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뒤에서 이어붙이면 끝나잖아요. 이런 지도가 발표가 됐어요. 1402년 대조선 태종 때 제작된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3,000개가 넘는 번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짜깁기하고 조작하고 없애버리고 그래야 지금은 한 30여 개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정화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정화의 기념비에는 각국의 언어로 다 새겨놨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기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의 내용을 보니까 나 정화는 영락 3년 태종 영락 3년은 바로 1405년입니다. 1405년에 태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동료들과 함께 이민족 나라들을 방문했다. 그 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 항해했는데 일곱 번 출항을 해가지고 28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마다 수백 척의 대선단과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렸다. 수평선 넘어,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도달하는 항해의 목표였다. 우리 본국은 대소국, 크고 작은 6대주 국가들을 합쳐서 3천여 개에 이르렀고, 여기 나오죠. 기념비에도. 대조선의 본국이 3천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거대한 대양, 그러니까 그 5대양을 얘기하는죠. 거대한 대양을 10만 리가 넘게 항해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기념비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언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그 두 번째 아까 지도를 봤을 때에는 이제 개빈 멘제스가 중공인 유광의 지도를 사가지고 정화가 제작된 것으로 발표를 했죠. 개빈 멘제스는 영국 잠수함 함장 출신입니다. 지금 요 밑에 지도는 이제 이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고 갈 때에 정크선으로 갔다는 게 나와요. 지금 현재 정크선을 그대로 유지받는 게 지금 유람선으로 띄워주고 있다는, 이게 정크선입니다. 이것을 이제 많이 타봐야 1000명 정도 타죠. 근데 정화의 대함대, 제일 큰 함대가 적재량이 몇 톤이냐? 좀 이따 나옵니다. 2만 톤입니다. 이거 많이 해봐야 1000톤이라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1434년까지 구라파 유럽은 세계를 몰랐다. 이 말은 누가 하냐? 개빈 멘제스가 한 말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유럽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최초로 세계를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은 1434년 로마 교황이죠. 교황에게 호닐 강리도 등 세계 지도를 선물한 정화의 사절단이 넓은 아량으로 교황한테 줬다. 그 덕분이었다고 써놨습니다. 넓은 아량이 뭐예요? 상국에서 하국, 제후국한테 주는 게 아량 아닙니까? 그 덕분으로 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황청이 다 숨겨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 자, 이것은 그때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기려놓은 겁니다. 정화의 대함대, 이제 정크선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100척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당에 지금 석상으로 보관되어 있는 정화의 석상입니다. 이게 얼굴이 이렇게 맞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태종 황제가 얼마나 유명했고 세계 대제국을 거느리시는 그런 절대 군주였는데도 태종의 어진이 한 점도 안 나옵니다. 꽁꽁 숨겨놨어요. 정화의 사진도 꽁꽁 숨겨놨어요. 이 석상을 봐서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아, 정화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화라는 사람이. 이게 정화는 누구냐? 이제 본명은 이정화인데 정화 이 씨를 빼버리니까 그냥 나라 정자 아닙니까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나한테 좀 문자가 오는 사람이, 제가 동네 정씨인데 동네 정씨 중에 정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이 후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제 요 개빈 멘제스가 써놓은 기록입니다. 1405년 정화가 태종 황제의 명을 받아, 그때 당시에는 혼일 강리도가 최고 세계 지도였으니까 가지고, 요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혼일 강리도를 가지고 명을 받아 대함대를 이끌고 항해를 시작했다.
28년간 7차례에 걸쳐 아메리카는 물론 동남아 말라카 해협과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와 아프리카 대서양까지 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청나죠? 1405년도. 지금까지의 일반 상식을 뒤엎고 정화의 대함대가 세계 일주 항로를 개척했고 그 당시 항해에서 얻은 지식을 근거로 제작진 지도가 포르투갈 항해 왕자 엘리케에 전해져 서양인들이 대항해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했다. 엄청나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왜 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게 됐는가 이제 그 밑에 나온 거예요. 1405년 동남아, 아프리카, 구라파 등지에서 조공을 하기 위해 온 사절단 2만 6천 명이 있었다. 대조선에 2만 6천 명, 그게 전 세계에서 사절단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2만 6천여 명이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조공을 바치고 나서 이제 태종이 아량을 베푼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만든 배로 당신들 나라까지 다 태워다 줄게. 해서 태종이 그때 당시 해군 제독 정화에게 명하여 사절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함대의 길이 480피트, 선폭 180피트, 적재량 2만 톤에 이르는 거함이 있는데 2만 톤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2만 평에 얼마나 사람들 실을 수 있을까요? 적재량 2만 톤이면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고 이제 여기에 짐을 싣기 위해서 2만 톤짜리 거함을 갖다 출항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화의 대함대는 이런 거대 함선 100여 척으로 구성됐다. 당시 서양의 해양 강국이었던 베네치아 갤리선 가운데 가장 큰 배가 고작 5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대한 태종 황제가 누구냐? 우리 또 알아봐야 돼요. 왜 웃어요? 자, 여기에 사극에 나온 사진을 갖다 했는데 태종 이방원이라고 딱 해놨죠. 근데 내가 왜 이러냐면 어진도 없기 때문에 어진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종 황제란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태종 대왕이란 말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자식한테는 대왕이란 쓰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태종 이방원이야 그냥.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시중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태조 이성계를 태종 이방원이라고 둔갑해갖고 돌아다녀요. 이건 우리 조상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뭐예요? 자, 북방민족, 원나라 세력, 백제 세력, 신라 세력, 신라 잔존 세력. 자, 북방 세력이 뭐야? 고구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제국 대조선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조선을 얼마나 주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조선을 주기 위해서 태종의 아버지, 태조의 어진을 태종 이방원이라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자랑도 아니고 비하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그 후손이라면 삼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태종의 5대 업적. 먼저 왕권 강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토 세력을 아시잖아요. 각 여진 세력이라든가, 여진이라 우리가 흔히 대표하지만 거란족, 말갈족, 돌골족, 흉노족, 몽골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백제 세력, 백제 세력도 호락호락 그냥 줬을까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왕의 위험이 서지 않으니까 태종 때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즉 천정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과 지방 제도를 정비를 해요. 당신들 말 안 들으면 고관대작직이고, 옛날에는 백성들하고 고관대작하고는 또 엄연한 차이가 있었죠.
지금은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 뱃을 다 빼앗치고 영지 같은 거 다 우리가 몰수하겠다. 힘이 이제 그 중앙에 많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 또 번국들이 알았어. 그 당신 마음대로 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왕권과와 중앙 제도를 정비를 해 나갔다. 그다음에 군사제도 정비를 하고, 예, 각 번국별로 군사가 있었는데 중앙에 그 조선의 군사 제도를 보면은 우리 후반기로 올수록 비변사로 바뀌잖아요. 상주 병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전시체 때 갑자기 징진령을 내리는 게 비변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할 부대가 중앙을 호위를 하는 게 바로 한성입니다. 한성 부대. 한성을 보호하는 게 경기 부대. 그래서 그 사적으로 보면은 약 30만 명의 상비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애국인들, 외국 서적, 우리 서적은 지금 없습니다. 애국 사서에 보면은 조선의 대군단이 150만 명 정도 이렇게 써놨어요. 150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 군사가. 자, 그때 당시에 태종왕조실록에 보면은 거북선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철갑선이라고 하고 기갑선이라고 하죠. 거기에 태종왕조실록에는 기갑선이라고 나옵니다. 기갑선. 귀신 거북이가 가는 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배를 만들었다. 거북이는 뭐예요? 위에다가 그 딱지를 딱 해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빨로 몰라도 못 먹잖아요. 거북이. 그 거북이 등을 만든 배를 했다고 지금 기록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포. 미사일도 만들었죠. 그게 신기전입니다. 인류 최초에 만든 게 미사일이에요. 신기전. 그런 무기들을 개발을 했어요. 태종 때.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개편을 했어요. 자, 태조 이성계가 광활한 땅. 그것보다 더 지구 전체를 갖다 장악할 그런 태종 시대 때인데 얼마만큼의 부자였겠습니까?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획기적으로 조서의 제도를 개편을 했다. 그 이제 세종에게 정치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년 그 정도로 시키잖아요. 그리고 18년도 1418년도인가 그때 물려주죠. 그 세종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문물을 꽃피우게 하신 분이 바로 태종이에요. 그다음에 강력한 해외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화 대함대를 보내서 7년간 7차례에 걸쳐서 출항을 시키면서 28년간을 세계 일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거기에 수만 명의 군사가 실려 있어요. 말 안 듣는 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도. 태종 1417년경에 반란이 일어나죠. 자, 서구 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태종이 직접 친정을 갑니다. 친정이라고 해서 황제가 직접 출전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고 태종은 가고 정화 해군은 바다로 갑니다. 자, 북유럽 쪽에 이제 도달을 해서 영연방 그때는 양키라고 그랬으니까 프랑스 그 영국 연방 그쪽에 있는 애들 양키라 있고 로마 교황청 로마 쪽으로 이제 밀고 내려갑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애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여기 보십시오. 대포 가는 데마다 모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잘려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외인들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몽골족들을 시킵니다. 아랍인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총지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 전략가들, 장군들, 이 사람들은 제일 위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투구, 조선의 투구를 쓰고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게 이슬람인, 아랍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저 북방계, 대조선의 강력한 군대 이렇게 해서 서구를 갖다 정벌을 해요.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대 전쟁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했다고 그러죠. 근데 정벌은 뭐냐? 발본색을 하는 거예요. 자, 유럽의 로마 교황청에서 예수회에서 이놈들이 대조선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켜? 나 로마 교황까지 사로를 잡습니다. 사로잡아서 항복을 받아내요. 이제 머리 굽신거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영국인이 프랑스인이 이런 나라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우리는 광범위하게 서역이라고 했고 나쁜 뜻을 하면 서구, 더 나쁜 뜻을 하면 양키 이런 세력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자, 그때 이런 기록들이 없잖아요. 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서구 정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서구 양키들과 로마 교황청이 조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신신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대조선을 방문을 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황청 중국 사절단으로 명명해놨습니다. 교황청에서 중국 사절단으로 왔다. 이것도 속임수죠. 당시에 반란이 일어났던 그런 서역 국가들, 제후국들, 번국들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온 거죠. 근데 교황청만 왔다고 그래요. 말이 안 맞죠. 이제 그래도 우리는 천자국이고 모든 것을 문물을 갖다 배달해주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조공하러 온 애들한테 선진 문물을 전해줘요. 그리고 신무기도 니들 무기를 갖추고 있어라. 신무기도 줍니다. 하사한다고 그러죠. 하사. 이때 이제 독일 출신 금속 세공사였던 구텐베르크도 따라온 거죠. 금속 세공사는 뭐냐? 자, 이 철을 가지고 다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을 가지고 다듬은 것을 석공이라고 그러고. 이 구텐베르크가 왔는데 그 대조선의 금속 활자를 그때 이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1450년대에 유럽 전역의 금속 활자가 이제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사는 뭐냐면은 1450년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 구텐베르크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고려 시대라고 인 1377년대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로 최초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금속 활자를 발명한 시대는 1377년 이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과 세종 시대에 1303년 계미자, 1420년 경자자, 1434년에 가민자 등 금속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조선의 직할 통치부대, 통치지역, 조선 팔도가 있지 않습니까? 팔도에 아침마다 신문을 주죠, 신문.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 조선 팔도에 이 금속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조선 팔도에 동시에 신문이 배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빈자 만들어질 때가 1434년이에요. 145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서양의 기술을 배워간 로마 교황청에서 배워가놓고 1450년도에 최초에 발명해냈다고 이렇게 세계사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심 있는 이 유럽인들이 있잖아요. 영국의 허드슨이 이제 중국 과학사에 이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한국
그때 당시에는 대조선이죠. 한국의 금속 활자가 볼가강을 넘어 서양에 전파됐다. 분명히 대조선에서 금속 활자가 전파가 됐다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고 전 미국 부통령 2005년 5월 19일 날 내한을 했죠. 그때 와가지고 미국 부통령이 뭐라 했냐.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홉슨이라는 사람이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의 서문에다가 한국의 존재는 오늘날 서양의 질 좋은 자동차를 서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00년 동안 서양의 발흥에 기여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뭐 다음에는 서양의 르네상스는 바로 대조선에서 일으킨 거다. 이제 이런 것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르네상스는 서양에서 다 한 줄 알아요. 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이 것만 우리가 몇 사람의 말 또는 기록만 들어봐도 대단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이복제라는 사람이 최고 발명부터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도 내팽개치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걸 이제 기록했다가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구글 메인에 떠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때 로마 교황청 사절단들이 어떻게 왔을까? 그때 그림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1894년도에 대한제국 1894년도 만국조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국조천. 만국조천이 무슨 뜻이냐? 모든 국가, 제후국가들이 천자가 있는 조선에 예를 다하기 위해서 고종황제가 소집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 서양인들, 아랍인들, 뭐 터번 쓴 사람들, 아프리카인들 다 있어요. 그 황제한테 아련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궁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런 궁 있나요? 1894년대의 궁인데 없잖아요. 이게 중국에 있나요 지금? 없죠. 그러면 이 궁이 어디가 있을까? 아메리카에 있나요? 없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건축 양식. 우리는 초라한 그런 궁만 지금 있어요. 남한에. 또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만의 생각일지 몰라도 지금 경복궁이니 저 창경궁이니 여 덕수궁이니 가보면은 다 절 양식이야. 사찰 양식.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니들은 절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 뜻으로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만국조천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Ministers of all the countries great the empire. 이게 그 육소방이라는 사람이 1894년도에 육소방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정부 관리예요. 화가 1894년도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 잘못 그리면 사형감이에요. 옛날에는 어진도 잘못 그리면 바로 유배가고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요 한자를 써진 걸 해석을 해보니까 반복되는 충돌. 그러니까 서세 동점이라고 해서 서양세들이 막 오니까 여기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반복되는 충돌이라고 써놨어요. 충돌과 분쟁을 막고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에 미리서 대한제국 천자는 전 세계 왕과 주요 관리들을 궁성에 전부 지켜도록 하였다. 이 환장할 이 대목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다 찌그러 가지는 나라인데 그리고 대한제국은 1897년도에 최초에 생겨났다고 하는데 1894년도에 대한제국이라고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있고 천자 전 세계
왕과 주요 관리들을 전부 궁성에 집결토록 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 써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본 저기에서 그 역사 연구 단체에서 빼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은 서양 세력의 총칙을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로 뭉치자. 이게 일본의 그때 당시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성종 4년 1474년도 여기에 이제 근거하는 거예요. 3월 13일 날 이제 경조원, 자자목 등이 사람을 보내서 토의를 바쳤다. 일본국에서 이제 조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일본에서 조공을 보내면서 사신 그 국서를 주죠. 거기에 국서 내용이 황제 폐하의 수가 남산처럼 높고 덕은 동해에 젖으시어 부상의 물이 조해하고, 좀 더 설명할게요. 계림의 들이 성대하기를 빌고 빕니다. 신은 선조 이래로 이력에서 사사가 되니 마치 진나라의 범죄와 같은 자임으로 오로지 국만을 맡다 부제의 업을 실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상지수 조정이라고 나옵니다. 부상지수 조정이라고는 아까 만국조청과 똑같은 말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당신의 성종 황제를 하늘의 아들로 추존하고 있다. 이게 부상지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부상의 물이 조해하고 세계의 모든 물들이 성종 황제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떠받든다는 겁니다. 본조에서는 정해년 이래로 중원에 난리가 나서 전쟁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신의 거울도 함께 싸움터 안에 들어가서 적을 많이 대하게 되니 요역에 나가느라 농상을 폐기하여 피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사절들이 타지의 재앙을 많이 공고하여 마치 백등의 포위를 당한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기국의 명주와 무명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이게 명주하고 무명이 뭐예요? 무명적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애국이라는 나라는 먹을 것도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고 자원이 부족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목화라든지 그 여러 가지 옷을 지어줄 수 있는 그것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부상지수 조정이란 말을 외인들이 썼단 말이죠. 이게 만국조정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뜻을 정확히 풀이를 해보면은 천하의 모든 지배력과 포용의 덕이 조선으로 모이고 조선에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이 뜻입니다. 조선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천하로 나가고 출발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정화가 이제 대항해를 했을 때 이 정크선, 이런 유형의 정크선을 타고 항해를 했는데, 영국의 이 런던 뉴스에 나온 거예요. 런던 신문. 거기에 이제 기사가 1848년 4월 1일 날 기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400년 이상 먼저 이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848년에 이게 1405년도에 정크선을 타고 대항해를 떠났는데, 영국 애들은 1848년도에 그때서 이런 정크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서. 근데 사실 이 배 가지고 조선을 밀어붙이죠. 조선을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정크선이 기영호는 미국 뉴욕에서 영국까지 항해했다. 그러면 이제 정화의 항해 능력을 이 배가
입증을 해준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돌아가지고 영국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정화가 항해했다는 게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구촌에서 발견되는 대조선 태종 때의 유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입니다. 태종. 뭐 태조 때도 있을 거고 세종도 있고 숙종도 있고 뭐 세조도 있고 성종도 있겠죠. 이제 이 개빈 맨제스가 세상을 영국 그 잠수함 거기에 함장이었다고 그래요. 함장의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조선의 유물, 당시에 그 사람은 조선을 인식을 못해서 중국 유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유물들이 지구촌 곳곳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엄청나게 깔려 있고 아메리카는 뭐 수도 없이 깔려 있고 그겁니다. 또 나중에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에서는 이런 그 대조선의 도자기라든가 뭐 그 접시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마젤란이 항해사 마젤란이 발견했다. 또 호주에서는 호주 전역에 발견된 대조선의 도자기와 화폐가 있더라. 또 석조두상, 마조의 두상, 얼룩만호, 풍뎅이가 있고 다 이제 이 문화재입니다. 유물, 문화 유물. 옥으로 만든 부처상도 있고 가네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누만의 조각상도 있고 이제 그 하누만이라는 것은 그 끝없이 전충에 올라가는 그러한 황제, 왕을 뜻하겠습니다. 네, 옥으로 만든 노인 조각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부처도 있고 그럼 부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찰이 있어야 돼요. 절이 있어야 돼요. 절. 그럼 절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뉴질랜드 이제 호주에서 저 올라가면 사문석 오리 오클랜드 중국 동성 조상 이 뭐 종 우리가 치는 종 이런 종들이 발견이 됐고 아메리카에서는 공통적으로 대조선의 도자기, 화폐, 문화 풍속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 그리고 태평양에는 투구 조금 전에 그 했던 투구상을 갖다가 봤는데 그런 투구라든가 천문대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멕시코 일대는 대조선 전통에 따라 제작된 칠기함, 옥 기념장, 옥 귀걸이, 페루 일대는 대조선 문자, 한자가 새겨진 청동 제품과 도기류 이런 게 대조선 문자가 나왔다는 거죠. 화폐가 있는 건 뭐예요? 직접적인 통치를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 화폐 가지고 통용으로 물건도 사고